안녕하세요. 정보보론 송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1장에 대한 문제를 한번 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정보부 개요에서 이제 기출문제, 예상문제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근래 나왔던 기출문제들, 제가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1번부터 해서 이제 홀수번만 25번까지 풀 거기 때문에 12문제, 6문제 이렇게 되겠죠. 13문제 정도.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 중 정보보호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그래요. 예전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정보보호와 정의는 아니더라도 다 관련된 지문들을 넣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의 보기가 정보보호랑은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딱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1번에 있거나 아니면 문제 전체를 볼 때는 딱 보여줘. 일단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등의 서비스에서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걸로 친다면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쓴 거, 그죠? 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다른 것들도 다 정보보호랑 관련된 용어들을, 그 말들을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1번에 봤더니 이제 정식 인가된 사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기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가된 사용자들, 그러니까 어소리제이션을 다 통과한 거죠. 권한을 다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못 쓰면 뭐가 떨어져요?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용성을 높여서 쓸 수 있을 땐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 기술을 만들어 놓는다. 물론 정보보호에 필요하겠지만 정보보호에선 한 파트죠, 이거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정보보호를 전체를 다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포인트를 놓고 문제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번 보기처럼 우리가 봤던 정보보호의 정의 있죠. 그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죠. 정보보호의 설명과 아닌 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죠.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도 정보보호란 수신자가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뭐 하는 거? 서명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전자서명이라고 볼 수 있죠.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A로부터 온 건지 B로부터 온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보보호 쪽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전자서명이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정보보호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막 이것저것 그 지식을 넣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괜히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어떤 포인트를 정보보호 설명 아닌 거 이렇게 찾으려고 막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막 문제가 헷갈리니까 정보보호 정의, 그죠? 정의 찾는 거예요, 정의. 3번에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위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 이것도 정보보호죠, 당연히. 정보보호인데 지금 3, 4번에서는 4번이 정보보호를 더 잘 설명한 거죠. 3번보다는. 3번 틀린 말 아니에요. 취약점 분석해서 취약점이랑 위협 다 분석해서 위험 분석 다 한 다음에 보호 대책 세운다. 이게 다 정보보호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문구가 굉장히 헷갈려요, 시험장에서. 근데 4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문구가 있다면은, 아니면 4번도 만약에 여기다가 인증 같은 거 막 설명해 놨다. 그럼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정답이 되는 건 가장 맞는 거, 가장 틀린 거는 약간 상대적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처음에는 안 그런데 그냥 있는 거 막 받아들이면 되는데 좀 공부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것도 기출이거든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다른 기출문제 풀었더니 이게 정답이고요. 이거 분명히 정답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정답이고 여기는 인증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정보보호에 가까운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그렇게 정답을 찾는 거고, 아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꾸미지 않는 이상은 이런 설명을 주로 써줄 거예요. 그걸 잘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1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 교재 또 해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3번 다음 중 정보 보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와 역기능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기능 사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발전되고 네트워크가 발전되면서 우리 생활은 굉장히 윤택해졌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도 분명히 발생이 되죠. 사용되고 있는 기술도 정보 기술과 함께 발달하고 있으므로 정보부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중요시 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지금은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시험에 따라서는 문제에 이렇게 지금처럼 옳지 않은 걸 밑줄을 이렇게 쳐준 시험도 있고 안 쳐주는 시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없더라도 항상 이렇게 밑줄 쳐놓고 보시는 게, 왜냐면 간혹 가다 이제 막 문제를 그런 경우에 보통은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그럴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커져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제 아는 문제가 막 나올 때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래요. 시험 문제는 사실은 20문항을 갖다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 문항 배치죠. 문항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65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85점 이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65점 아래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진짜 시험장에서죠. 연습으로 볼 때야 뭐 그렇게 심리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험장에서는 똑같은 20문항 가지고도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면은 분명히 두 개의 시험지 다 4문제가 어렵게 출제됐어요. 4문제. 20문항 중에서 4문항이 어렵게 출제되는데 이쪽 시험지는 쉬운 거 쭉 구성시키다가 맨 마지막에 어려운 거 4개 넣어놨고요. 아니면 중간중간 끼어든다든지. 이쪽 시험지는 어려운 문제를 위에다가 4개 딱 놔둬요. 그리고 문제를 딱 나머지 중하의 문제를 나머지로 구성시켜요. 이렇게만 배치해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쪽 시험지의 점수가 뚝 떨어져요, 진짜.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 보고서 이게 오래 걸릴 거냐, 내가 모르는 거냐, 이런 걸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모를 거면 그냥 X 표시해놨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는 거 아니면 찍는 거고, 오래 걸리는 문제면은 그 문제 체크해놨다 나중에 이제 와서 또 봐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거든요. 시간 분배 때문에. 근데 체크를 하는데 이게 다 모르는 거예요. 이 3번째부터 이제 거의 우리 소위 말하는 멘붕에 오는 거죠. 멘붕 오면서 큰일 났다. 이번 시험 망쳤다.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망쳐요, 그럼. 그럼 이 과목만 망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음 보는 과목까지 다 망쳐. 쭈루룩.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던 시험은 한 과목이 끝나면 10분을 쉬고 다음 과목을 봐서 어느 정도 멘탈을 찾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과목 보면 다음 과목 그냥 이어서 쫙 봐야 돼. 여러 과목이 그냥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멘탈을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에 따라서 점수를 틀리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 5가지 있을 수도 있다. 적으면 한두 개고 많으면 3, 4개 있을 수 있다. 푸는 거예요. 몰라 이렇게. 그죠? 쿨하게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나머지 문제 틀려. 그러다 보면 나머지 문제도 이거 쉽네 이건 쉽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구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 배점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 풀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그래요. 뭐 세 과목 시험 보면은 60문항이죠. 60문항인데 60문항 정도면은 실수를 보통 10%라고 하니까 5개에서 6개 아래로 실수를 하면 합격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보통 퍼센테이지로 나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문제예요. 아주 쉬운 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인데 그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시험장에서는 내가 지금 연습할 때 문제 보는 거랑은 많이 틀려요. 심리 상태에서 틀리고 굉장히 많이 긴장도 돼 있고 심지어는 이런 문장을 못 봐서 나중에 시험 보고 요즘 문제집 줄 때가 많으니까 그 군문 아니지만 주는 시험에서는 나와서 알아요, 이거를. 아는 거였네, 이런 식으로. 옳은 건지 알고 풀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실수를 줄여야 돼요. 거기다 좀 쉬운 문제를 실수하면은 5점이 깎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5점이 깎이지만 다른 사람 맞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격차는 10점이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를 안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제가 이제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시간 따져서 문제 푸는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거. 다시 이제 문제 들어가서요. 1번 맞고. 이번에 기밀성은 정보 자산이 인가된, 그죠?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다른 사람 접근 못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접근 통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실제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밀성을 보장하는 방법 중에 아까 봤던 두 번째가 접근 통제였고 첫 번째가 암호화였죠. 암호화.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암호화를 더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는 암호화를 더 많이 쓰는데 여기서 설명한 건 이걸 말한 거죠.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인가 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맞는 말이죠. 2번도 맞고. 3번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백업, 위험 요소 제거, 중복성 등이 있다. 지금 데이터 백업이나 위험 요소 제거나 중복성, 데이터 백업이랑 중복성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 이 문장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가용성은 뭐예요? 내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 운영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못 써요. 데이터를.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자들 써야 되는데, 이 사용자들 써야 되는데, 인가된 사용자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미러링을 하거든요. 미러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랑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쓰죠. 비용이 이제 많이 들죠. 여기 운영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 만들어서 액티브 한다 그러거든요. 여기를 돌리면서 여기도 돌려요. 액티브하게. 액티브. 비용이 2배로 들겠죠. 근데 어떤 건 될 수 있어요? 업무 연속성은 굉장히 높아요. 뭐가 높냐면은 지금처럼 이쪽에 공격을 당해서 이걸 못 쓰면은 사용자들을 바로 어디로 연결시키면 돼요? 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보통 중복성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백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용성을 유지하는 데는 이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능력이나 주체 자격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주체 자격을 검증한다고 그랬어요. 검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디 넣고 이 아이디가 내게 맞다. 난 그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패스워드 넣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거니까. 이게 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아까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도 가용성과 기밀성, 무한성에 대한 어떤 시소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스워드가 없어지면 가용성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질문 나온 적이 있는데 아이디는 중복될 수 없어요. 절대. 아이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일성이니까 식별이 가능해야 되니까 패스워드는 중복된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엄청 많겠지만 서로 중복된 걸 몰라요. 나중에 이제 패스워드가 저장되는 원리를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취약점은 있는데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 없다면 우리는 패스워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만 넣어서 손경희 써서 집어넣어요. 들어가요. 사이트에. 그럼 패스워드가 필요 없으니까 그 사이트에 그냥 들어가 쓸 수 있는 거거든. 내 영역을. 근데 이 내 영역을 누군가 훔쳐보려고 안 한다면은 패스워드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내 걸 누군가가 자꾸 훔쳐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불편해도 패스워드를 쓸 뿐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패스워드는 우리가 지금 숫자로 된 패스워드를 쓰는데 이건 보안성이 높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 이 패스워드는 검증할 때 쓰는데 실제 보안성은 엄청 낮아요. 근데 뭐 때문에 쓰냐면은 비용도 적게 들어요.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지금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뭐라 쓰면 인가라고 썼죠. 그죠? 인가가 아니죠. 그건 인증이 되죠. 인증, 어센티케이션으로 고쳐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2번입니다. 3번이죠. 우리 홀수가 보니까. 3번에서 한번 4번으로 보시면 돼요. 4번. 그죠? 4번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나온 용어들도 다 문제로 또 한 문장씩 다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맞는 것, 틀린 문장 다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5번, 위협은 손실이나 손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환경의 집합을 말한다. 다음 중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옳지 않은 것. 그죠? 위협에 대한 설명. 위협은 자연재해와 그죠? 인적인 위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는 다 비의도적. 인간은 의도적과 비의도적 나뉘겠죠. 인적인 위협보다는 자연재해가 훨씬 더 발생 강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나눌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서는 의도적과 비의도적. 그죠? 맞죠? 1번. 이번에 정보 누출 위협은 보호돼야 할 정보가 말 그대로 뭐예요? 정보가 유출된 거죠. 누출된 거. 그죠?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우리 정보가 유출된 걸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맞죠? 정보 누출. 2번 맞고. 3번 혼합형 보안 위협은 이걸 똑같이 나와요. 문장.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를 밑에 보기로 만들어서 나머지 내용을 박스로 넣어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혼합형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합쳐져 있다 이 말이죠. 바이러스와 웜의 특성을 이용한 복합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바이러스와 웜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위해 정도 및 감염 속도를 최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으로 프로그램 취약성이라든지 트로이엄마 특성, 파일 감염 루틴, 그다음 인터넷 전파 루틴, 네트워크 공유 전파 루틴, 자동화산 등의 여러 가지가 혼합된 공격이 된다. 말 그대로 혼합한 거 그냥 써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요건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비교하시면은 바이러스하고 웜은 조금 틀려요, 사실 웜은.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웜은 둘 다 복제는 돼요. 둘 다 복제는 되는데 바이러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숙주가 있어야 돼요. 숙주가 필요하고 웜은 숙주가 필요 없어요. 지 혼자서도 감염이 복제가 가능해요. 복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송신지에서 수신자로 가는 길에 이제 이 부분이 네트워크 영역이잖아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송로죠. 전송로. 전송로 안에서도 막 복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웜이에요. 바이러스는 여기서 복제되지 못해요. 왜냐면 여기는 숙주가 없으니까. 파일의 기생에서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 자체는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웜이라는 건 사실은 특징이 바이러스랑 좀 틀려요. 바이러스는 이제 뭔가 파괴하거나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게 용도인데 웜은 사실 그 주된 목표가 급속 확산이에요. 확산시키는 거. 막 복제해가지고. 지 혼자 막 복제가 되니까. 그죠? 그 특징. 맞죠? 3번도. 4번에 보호돼야 할 정보가 불법적으로 생성, 수정, 삭제되는 것을 인가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우리 정보가 자꾸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변경된다 이 뜻이죠. 서비스 거부 위협이 아니라 무결성 위협이죠. 무결성.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설명에 또 이제 서비스 거부 위협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설명을 보고 이게 무결성 위협이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을 정리할 때 봤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문구를 보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책에 나온 지문들 보고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결성이란 특성의 어떤 정의를 정확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알았다면은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일정 공부를 정리 혼자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5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 4번. 근데 7번, 다음에 설명하는 공격 방법은 되어 있고요. 정보 보안에서 사람의 심리적인 취약점, 사람의 심리적인 취약점. 그죠? 악용해서 비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컴퓨터 접근 등을 얻으려고 하는 공격 방법이다. 사람의 심리 이용하는 공격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회공학적 공격, 2번이 되겠네요.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로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도 2번 정도 근래 나왔던 거, 스미싱. 그죠? 스미싱 있고. 스푸핑이라는 건 뭐냐면요. 스푸핑은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제 해킹이나 해킹 바이러스 장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보안 가면 아주 자세히 볼 텐데요. IP를 속인다면 IP 스푸핑이 될 것이고,
DNS 속이면 DNS 스푸핑 될 것이고, ARP 속이면 ARP 스푸핑 되는 것이고, 많아요, 종류는. 그죠? 속이는 거. 스푸핑은 속이는 거, 스니핑은 도청. 가로채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개. 그래서 스니핑, 스푸핑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정답은 2번이고, 세션 가로채기는 다른 말로,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 가면 아주 자세히 배우실 텐데, 세션, 정확한 용어는 하이제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3웨이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세션을 설정하고 뭔가를 주고받는 거를 공격자가 그 세션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가정해서 마치 이제 서버랑 통신하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세션 하이제킹 되고, 사전 공격은 이제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그래요, 보통. 뭐 한글로도 영어로도 쓰는데, 딕셔너리 어택. 뭐 공격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뭐 어차피 뒤에서 이제 이 내용 보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 배운 거니까 지금 좀 헷갈리신데, 사전 공격이라든지 뭐 브루트 포스, 그러니까 딕셔너리 어택이나 브루트 포스 어택이나 뭐 이런 게 나와요. 보통 이런 것들이 패스워드를 공격한 패스워드를 공격해서 알아낼 때 쓰는 건데, 지금은 뭐 설명하기는 좀 많이 길어질 거니까 나중에 어차피 나오니까요. 그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건 사회과학적 공격.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아직 이제 1번이나 3번이나 4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뭐 정답은 찍으면서도 이제 고르면서도 좀 약간 찜찜한 감은 있죠. 아, 내가 모르는 게 문제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우리가 1장밖에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한번 쭉 보면은 이런 용어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7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2번. 근데 9번 보안 공격 유형 중에서 소극적 공격,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수동적, 소극적. 그죠? 그래서 옳은 거 두 가지 있죠. 트래픽 분석이랑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도청. 다른 말로 스니핑, 스누핑. 그 다음에 가로채기나 가로막기 있었잖아요. 그죠? 뭐예요? 가로채기. 그죠? 이런 것들. 가로채기는 여기서 뭐예요? 복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극적 공격 옳은 거는 일단 1번이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리플레이닝이라든지 모디피케이션이라든지 매스크레이딩이나 아니면 이제 얘랑 같은 걸로 보였어요. 패브리케이션. 그죠? 그래서 모디피케이션이나 매스크레이딩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무결성을 약화시키는 공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나왔었고요. 앞에서 나왔던 성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9번 정답은 이제 1번으로,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네, 그 다음에 11번. 능동적 보안 공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그런 것은 9번이랑 반대죠. 그죠? 아까는 이제, 능동적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수동적, 그죠? 소극적이었고, 얘는 이제 적극적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라고 되는데, 말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얘도? 소극적인 거 찾아서 지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청이라든지 감시라든지 분석 같은 경우, 요런 경우는 다 뭐예요? 엿듣거나 지나가는 걸 감시하거나, 그죠? 아니면 지나가는 패킷 분석하거나, 이런 거는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소극적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수동적이 될 수 있는데, 신분 이전이나 서비스 거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마음을 먹고 가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적극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돼요? 능동적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수동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능동적 보안 공격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디글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소극적인 골라라 그랬다면 기억 니은 됐겠죠. 그죠? 도청, 감시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분석 생각하시면 돼요. 도청, 분석 생각해서 감시, 뭔가 막 이렇게 뭐 손상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니까 똑같이 도청이 그거잖아요. 뭔가 손상하는 게 아니라 엿듣기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13번 굉장히 이제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건데,
우리 정보보론 시험에서는 정보보론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보안기사도 그렇고 감리사 문제도 그렇고요. 감리사에도 정보보호 시험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시험이에요. 앞으로도 나올 수는 있는데 낸다면 이 문제는 맞춰라라고 내는 거죠. 그죠? 무슨 어떻게 맞추라는 거예요? 문제 보자마자 5초 내로 맞춰라 이 문제예요. 그건 사실은. 그죠?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3대 구성 요소를 가장 알맞은 것은 돼 있는데 사용성 아니고 이건 뭐 틀린 거 2개 있고 유효성 아니고 그죠? 기밀성과 가용성과 무결성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3번 정답 4번이 될 것이고 맞춰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13번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4번. 그 다음에 그 각각에 있는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기밀성, 사용성, 무결성의 각각의 정의 그 다음에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보면서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밀성은 뭐예요?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약속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암호화나 접근 통제하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용성은 뭐예요?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쓰고자 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쓰고자 할 때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가용성이 뚝 떨어지는 거고 보통 가용성을 갖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공격을 뭐라 했어요? 도스 공격, DOS 공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무결성은 뭐예요? 무결성은 이걸 변경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가된 사람들은 이건 변경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변경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정정할 수도 있는데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이걸 쓰면 안 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걸 알아채게 하는 거. 그게 무결성이고. 그래서 무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해시를 쓴다. 그죠? 그런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머릿속에서 내릴 수 있다면은 끝나는 건데 저처럼 이렇게 웃는 거는 전 하도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죠? 많이 공부를 했고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써보는 게 좋아요. 써보는 게.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그게 다 여러분들께 대해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번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공격 유형으로 방해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인터럽트니까 가로막기죠. 가로막기. 그죠? 방해. 가로막기. 가로막히면 사실 어떤 공격에 해당돼요? 도스 공격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죠.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막아버린 거니까. 그죠? 가로채기. 가로채기는 뭐예요? 도청이에요. 도청. 그죠? 가로채기 도청. 가로채기는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것만 써드리면 도청. 스니핑. 근데 위조. 변조 공격이 있다. 이중 가로채기네요. 가로채기 공격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가로채기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가로채기는 뭐 도청이잖아요. 도청에서 송신자에서 수신자 쪽으로 패킷을 하나 보냈는데 지금 송신자는 누구만 보길 바라는 거예요. 얘만 보길 바라고서 보낸 거예요. 분명히. 보냈는데 누군가가 공격자가 가로채기니까 뭐 한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대로 놔두고 패킷을 복제해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송신자하고 수신자는 얘가 보는 걸 원치 않아요. 그죠? 그럼 벌써 뭐가 깨지는 거? 기밀성이 깨진 거고 얘가 보지 않게끔 하는 건 일단은 뭐야? 암호화하면 되죠. 이걸 암호화해서 보내면 얘가 아무리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뭐예요? 송수신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요소니까.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할 것이고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밀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설명은 막 이것저것 써서 좀 헷갈리게 썼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도 여기까지만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죠? 여기까지만 나왔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무결성은 좀 전에 문제에서 한번 봤었고 인증은 뭐예요? 검증하는 거. 그죠? 아이디 있으면 패스워드 넣는 거. 부인 방지 뭐라 했어요? 우리 앞에서 리피디에이션 한번 봤었는데 이건 넌이 붙였죠. 넌 리피디에이션이니까 내가 보내고도 안 보냈다고 하거나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그게 부인 방지.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아마 뒤에서 이제 설명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5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 1번. 11번. 다음 중 정보보호 속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잘 봐놓으셔야 돼요. 각각의 속성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다면은, 있지 않다면은, 문제를 잘못하면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인증, 통신 링크를 통한 호스트 시스템과 응용 간의 액세스를 제한하고
엉뚱한 말을 써놨네. 인증인데. 그죠? 인증은 뭐예요? 내가 이 아이디 주인이 맞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게 인증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통신 링크를 통해서 시스템과 원격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건 뭐 액세스 제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인증이 아니라. 인증은 뭐가 돼요? 검증이 필요하죠. 내가 이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맞다. 내가 이 사용자가 맞다라는 거를 검증하는 게 인증이 된다. 완전 엉뚱한 말을 써놔서 1번을 정답으로 바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이걸 처음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정의나 이런 용어들이 안 들어오면은 이걸 이제 읽으면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죠? 이제 약간 이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내공이 안 쌓인 거고, 내공이 좀 쌓이면 이런 건 아주 쉽게 풀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써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 무결성, 비인가된 자에 의한 정보의 변경, 삭제, 생성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이 보장되어야 돼. 무결성 맞죠? 그죠?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사실 기밀성, 정보의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그죠? 정보의 소유자는 당연히 뭐예요? 이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죠? 비밀이 유지돼야 된다. 3번 맞고. 4번 가용성, 정시 인가된 사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 서비스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그러니까 난 필요로 한다. 난 인가된 사용자고 내가 이 시간에 이 정보를 쓰고 싶다. 그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가용성이죠. 이게 없다면 가용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17번 문제 정답은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9번 다음 아래 설명하는 정보보호의 보안 서비스로 옳은 것은 비인가된 자에 의한 정보의 변경, 뭐 아까 나왔던 설명이 똑같네요. 삭제, 생성 등으로부터 보호해서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문제로도 계속 보시면서 이 설명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내포한 거는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건 미설명 뭐 앞에 거랑 거의 똑같은 거고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뭐 변경, 삭제, 생성이 인가된 사람으로부터만 돼야 되는데 인가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되는 거를 보호하겠다. 그죠? 뭐가 있어요? 무결성 되겠죠. 그 문제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조금씩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뭐 가용성은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죠? 기밀성은 나만 보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죠? 무결성은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뭔가 변경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싶다. 그죠? 부인 방지는 내가 보내고 안 보냈다, 받고 안 받았다라는 걸 못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돼요. 부인 방지는 뭐랑 약간 관련이 있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전자서명과 관련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전자서명은 언제 보실 거냐면은 암호화 쪽에서 나중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서명 그래서 그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9번 정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1번 다음 중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서비스의 보안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옳지 않은 거네요. 무결성 컴퓨터 시스템 및 전송 정보가 오직 인가 당사자 위해서만 그죠?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뭔가 변경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인가된 사람만 변경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1번은 맞고 무결성. 이번에 인증 메시지 출처가 정확히 확인되고 그 실체 신분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볼 때도 인증은 그 사람이 맞는 걸 보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 실체 신분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한다, 검증한다. 이건 맞는데 메시지 출처?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중에 뒤에 내용 보면 안 그래요. 인증은 사용자 인증도 있지만 메시지 인증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요거만 우리가 본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뒤에 가서 이걸 또 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보실 필요 없고요. 인증은 메시지도 이 메시지가 맞다라고 인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거 다 해당될 수 있는 거고, 2번도 이제 맞는 게 되는 거고요. 3번에 부인봉쇄라고 되어 있어.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허가된 당사자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 설명은 지금 가용성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인봉쇄라는 거는 다른 말로 그냥 non-repudiation을 갖다가 부인 방지, 부인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부인 방지, 아까 봤던 부인 방지 생각하시면 돼요. non-repudiation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내고 안 보냈다, 받고 안 받았다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랬죠. 그래서 옆에 지금 나온 설명은
가용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3번 내용은 틀렸죠. 그죠? 3번의 기밀성,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 및 전송 정보가 인가 당사자만 읽을 수 있도록 통제하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보게 이제 암호화를 한다든지 접근 통제를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1번 정답은 지금 3번으로 보시면 돼요. 3번. 23번 OECD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2002년에 그죠? 제시한 원리죠. 그래서 참여자들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성과 그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이게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인식제고예요. 알지 못해서 정복을 못하는 거다. 인식제고하기 위해서는 뭐야? 인식제고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인식제고가 되면은 그때 컴플라이언스라는 준거성이 생기는 거예요. 준거성은 뭐예요? 어떤 규칙이 있을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인식제고를 시켜야 되고, 그게 인식제고가 제대로 계속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준거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인식, 뭐 책임, 윤리, 재평가, 그 실제 이제 보호원칙에 다 들어있는 거지만 실제 정답이 되는 것은 지금 인식이죠, 인식. 그죠?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재평가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어떤 위험을 지금 상황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인지를 또 파악해야 된다. 이런 거, 그죠? 돼야 되는 거고. 23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돼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장 문제 중 홀수번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이죠. 25번. 다음 주 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실상을 방해하는 형태의 공격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정상적인 어떤 서비스를 방해하는 거죠. 못하게. 그죠? 예로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서비스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 그죠? 한마디로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공격이고요. 그죠? 가용성. 1번의 인터셉션은 뭐예요? 가로채기. 가로채기는 뭘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밀성 떨어뜨리는 거죠. 잘 안 지워지네요. 이걸 이쪽에다 쓸게요. 헷갈리니까. 기밀성. 기밀성을 떨어뜨리는 게 되고, 근데 모디피케이션은 뭐예요? 변경이잖아요. 변조. 그죠? 변조. 무결성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변경이 생기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죠? 변조. 근데 패브리케이션 위장이죠. 매스크레이드랑 똑같은 말은 위장, 뭐 위조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무결성과 관련된 거고요. 인터럽션이 뭐가 돼요? 아까 본 것처럼 가로막기가 되죠. 가로막기가 뭘 갖다가 낮추는 거예요? 가용성. 가로막아서 서비스가 안 되게 막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내가 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일 많이 내긴 하는데 이런 설명들 갖다가 다 그냥 긴 설명으로 써가지고 이런 거 서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놓으면은 문제 읽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런 문제보다는 읽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또 읽다가 약간 혼동이 되면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문제 보고 제가 지금 써드린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보실 때는 이렇게 써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도 그 교재에다가 막 다 쓰고 이렇게 필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오답노트 만드셔가지고 정답이랑 설명을 거기다 좀 써놓으신 다음에 교재에 있는 문제는 내가 틀린 문제들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 체크하는 게 좀 어려워요. 아무도 보지 않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제 약간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찍은 문제 막 맞는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면 어떤 문제 틀렸는데도 이건 다음에 맞출 수 있어. 그럼 맞는 문제 넘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문제는 다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왜냐하면 틀린 문제를
뭐 한 1개월이나 3개월 뒤에 풀었을 때 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춤 문제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사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어서 맞춘 것도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죠? 찍어서 맞춘 거 틀린 거니까 다 틀린 걸 체크했다가 그 문제들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나중까지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 문제 보고 풀어서 한번 맞춰보고 이거 버리고 또 새 문제 또 새로운 문제 결국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그 전에 버렸던 틀린 문제에서 나중에 또 틀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교재는 문제도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나중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 잘 하셔야 되고 25번까지 문제 오늘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문제값 봤으니까 2장의 내용 갖다가 또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공부할 거니까요. 1장 마무리된 상태니까 문제값을 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썼던 서브노트 내용들 이게 복습, 반복이에요. 반복. 한 번만 보는 게 여러 번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정리 다시 해놓으시고 그 다음 2장 수업 다시 또 들을 수 있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2장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